기빈 장씨에게 사약을 내리노라. 아니옵니다. 신첩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사옵니다. 국모를 저주한 대역죄 용서할 수 없나이다. 1701년 10월 궁궐 깊숙한 곳에서 한 여인이 사약을 받았습니다. 불과 7년 전만 해도 조선의 왕비로서 중전의 자리에 앉아있던 여인이었습니다. 평민의 딸에서 왕비까지 올랐던 그녀. 장희빈은 이제 역적으로 42세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죽음으로 이 여인의 삶은 조선 후기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 중 하나로 남았습니다. 과연 이 여인은 누구였을까요? 어떻게 중인 신분의 딸이 왕비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무엇이 그녀를 파멸로 이끌었을까요? 놀랍게도 이 이야기는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장희빈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659년 한성부 근교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장옥정. 아버지 장영은 역관 출신의 중인이었고 어머니 윤씨 또한 중인 신분이었습니다. 조선의 신분 체계에서 중인은 애매한 위치였습니다. 양반과 평민 사이에 놓여 있었죠. 역관, 의관, 율관 같은 전문 기술직에 종사하며 지식과 경제력을 갖춘 이들도 있었지만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과거를 통한 관직 진출에는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장옥정의 가정은 그나마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영향력과는 거리가 멀었죠. 이런 출신 배경은 훗날 그녀가 권력의 중심으로 들어설 때 끝내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되었습니다. 조선은 신분의 나라였고 그 벽은 생각보다 훨씬 높고 견고했습니다. 1670년대 초 장옥정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명성 왕후의 친정인 청풍 김씨 가문의 시녀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명성 왕후는 현종의 비이자 숙종의 어머니였습니다. 궁궐과 가까운 곳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중인 집안 딸에게는 큰 기회였습니다. 이곳에서 장옥정은 궁중 예법을 익히고 상층 사회의 언행과 규범을 체득했습니다. 단정한 태도와 재치 있는 응대가 눈에 띄었고 궁중 생활에 필요한 절도와 침착함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궁궐은 엄격한 공간이었지만 그녀는 빠르게 그 질서에 적응했습니다. 똑똑하고 눈치 빠른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1674년 현종이 승하하고 14세의 어린 왕이 즉위했습니다. 바로 숙종이었습니다. 총명하고 결단력 있는 군주였으나 동시에 감정의 기복이 크고 자신의 판단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성격을 보였습니다. 이런 왕의 성격은 훗날 조선 정치를 크게 흔들 원인이 되었습니다. 즉위 초기 전국은 서인이 주도했습니다. 왕비 인현왕 후 민씨는 서인의 명문가 출신으로 1667년생에 단아하고 덕이 있는 인물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현왕 후에게 오랫동안 후사가 없었던 것입니다. 조선에서 왕실의 대를 잇는 문제는 단순히 가정사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안정과 직결된 중대사였죠. 시간이 흐를수록 조정에는 불안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왕비가 아들을 낳지 못한다면 왕위 계승은 어떻게 되는가? 신하들은 수군거렸고 숙종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숙종은 후궁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왕실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명분이었지만 동시에 젊은 왕의 마음이 움직인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장옥정이 있었습니다. 1686년 장옥정은 수건으로 책봉되어 공식 후궁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승정원 일기의 기록을 보면 당시 왕의 총애가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인 집안의 딸이 왕의 후궁이 된 것입니다. 개인의 영광이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정치 소용돌이의 한가운데로 밀어넣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조선의 정치는 서인과 남인이라는 두 당파로 나뉘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후궁의 책봉은 단순한 궁중일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일상과 가까운 지점에서 영향력이 생기고 그 영향력은 당파와 결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자의 생모께서 계시지 않는가? 마땅히 국모로 삼아야 하오. 왕비께서 엄연히 계신데 어찌 그런 말을. 이는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오. 1688년 가을, 장옥정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왕자의 탄생이었습니다. 훗날 경종이 되는 원자였습니다. 궁궐이 들썩였고 조정이 술렁거렸습니다. 후사가 없던 왕비와 달리 후궁이 원자를 낳은 사건은 조정의 힘의 균형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남인 세력은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원자의 생모인 장옥정을 지지하며 세를 확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반면 서인 세력은 왕비 인현왕후를 지지하며 대응했습니다. 궁중의 문제가 전국의 핵심 의제로 바뀌었습니다. 원자를 세자로 책봉해야 하는가? 왕비가 아들을 낳지 못했으니 폐위해야 하는가? 신하들은 편을 나누어 격렬히 대립했습니다. 장옥정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정치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인현 왕후를 폐하고 수건 장씨를 왕비로 책봉하라. 중인의 딸이 정말로 왕비가 되는구나. 세상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내 말이 1689년 봄, 조정의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하루아침에 서인 대신들이 밀려나고 남인이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기사황국이라 불렀습니다. 황국이란 정권이 한 당파에서 다른 당파로 급격히 교체되는 현상을 말했습니다. 조선 후기 정치의 독특한 특징이었죠.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 장옥정이 서 있었습니다. 숙종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인현왕후를 폐위시키고 장옥정을 왕비로 책봉한 것입니다. 조선 건국 이후 전례가 거의 없는 일이었습니다. 중인의 딸이 평민 출신의 여인이 조선의 왕비가 된 것입니다. 장옥정은 이제 장왕후가 되었습니다.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신분의 벽을 뛰어넘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장씨 일가는 단숨에 권세가로 변했습니다. 오빠 장희재는 고위 관직을 받았고 친인척들이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남인 세력은 조정 곳곳에서 주도권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권력의 기반은 위태로웠습니다. 모든 것이 숙종의 총애와 남인의 정치력에 달려 있었습니다. 민심은 흉흉했습니다. 서인 대신들은 끊임없이 비판했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왕비를 단지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폐위시킨 것은 법도에 어긋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장희빈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권력이 얼마나 불안한지를.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왕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아들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숙종의 마음에도 변화가 일었습니다. 인현왕후를 무고하게 폐위했다는 문제의식이 생긴 것입니다. 서인 세력의 지속적인 간언도 왕의 판단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무렵 무수리 출신의 숙빈 최 씨가 왕의 눈에 들었습니다. 그녀는 장희빈과는 달리 조심스럽고 절제된 태도로 왕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숙종의 애정이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장희빈에게는 위기였습니다. 왕의 총애가 권력의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무고한 왕비를 폐위한 것은 부당하옵니다. 인현 왕후를 복위시키소서. 과인이 너무 성급했던 것인가? 1694년 봄, 다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이번에는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서인이 반격에 나서며 갑술왕국이 일어난 것입니다. 숙종은 남인을 배제하고 서인을 재등용했습니다. 인현왕후는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장희빈은 왕비 자리에서 물러나 후궁으로 강등되어 희빈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권력의 정상에서 추락한 것입니다. 장씨 일가의 권세도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조정 내에서 남인 세력의 영향력은 급격히 약화되었습니다. 장희빈에서 희빈 장씨로의 강등은 단순한 호칭 변화가 아니라 정치적 지위의 완전한 전락을 의미했습니다. 강등 이후 장희빈에게 유리한 환경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서인이 조정을 장악한 상황에서 그녀는 정치적 후원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숙종의 관심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더 불안한 일이 있었습니다. 1694년 숙빈 최 씨가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훗날 영조가 되는 왕자의 탄생이었습니다. 왕비로 복위한 인현왕후. 새로운 왕자의 어머니가 된 숙빈 최 씨 그리고 세자의 어머니이지만 권력을 잃은 희빈장 씨. 궁중의 역학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695년부터 1700년까지 장희빈은 불안정한 상태로 살았습니다. 세자의 지위도 때때로 흔들렸습니다. 서인 내에서는 세자를 폐하고 숙빈 최 씨의 아들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장희빈에게는 큰 위협이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들의 지위를 지키는 것이 곧 자신의 생존이라고. 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권력도 정치적 후원도 없었으니까요. 이 시기 장희빈의 처소에 무당이 드나들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은 유교를 국시로 삼았지만 궁중 내부에는 무속 신앙이 은밀하게 잔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장희빈도 그런 무속에 의지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정치적 소문이었을까요? 확실한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1701년 8월 14일, 인현왕후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겨우 34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사인은 병사로 기록되었지만 조정에는 곧 불길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장희빈이 무당을 불러 인현왕후를 저주했고 그 저주 때문에 왕후가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희빈 장씨가 무당을 불러 왕후를 저주했다는 증언이 있사옵니다. 이는 대역죄에 해당하옵니다. 엄히 다스리지 않으면 왕실의 위험이.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곧 정치적 쟁점이 되었습니다. 장희빈 처소에 무당이 출입했다는 증언이 제기되었습니다. 무당이 인현왕후의 이름을 저주하는 굿을 했다는 진술. 저주 의식에 사용된 물건들이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조정에 올라왔습니다. 서인 대신들은 상소를 올려 엄정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는 곧 장희빈을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으로 번졌습니다. 민심도 들끓었습니다. 인현왕후에 대한 애도와 더불어 왕비 폐위와 복위를 둘러싼 지난 논쟁이 다시 소환되었습니다. 숙종은 처음 망설였습니다. 장희빈은 왕세자의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세자의 어머니를 처벌하는 것은 세자의 지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정의 분위기는 이미 돌아서 있었습니다. 서인 대신들은 기사황국 때의 부당함을 다시 거론하며 장희빈을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압력은 점점 커졌고 숙종은 결국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1701년 10월, 숙종은 사약을 내렸습니다. 숙종실록 27년 10월조의 기록을 보면 당시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희빈 장씨가 요사한 말을 믿고 무당을 불러들여 저주하는 일을 하였으니 이는 왕후를 해하려 한 것이다. 이런 역적을 어찌 용서할 수 있겠는가? 희빈 장씨는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법도에서 왕비를 저주한 행위는 대역죄에 해당했습니다. 국법의 권위와 왕실의 질서를 바로 세운다는 명분 아래 숙종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장희빈은 42세의 나이로 생을 마쳤습니다. 중인 집안의 딸에서 왕비까지 올랐다가 역적으로 죽은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장씨 가문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오빠 장희재는 유배되었으며 장씨 일가가 누리던 영향력은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개인의 비극을 넘어 전국의 대전환을 의미했습니다. 남인 세력은 사실상 정치 무대에서 밀려났고 서인이 장기 집권의 발판을 확보했습니다. 장희빈의 아들. 왕세자는 어머니가 역적으로 죽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14살의 어린 나이에 말입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왕세자는 1720년 즉위해 경종이 되었으나 병약함과 전국의 혼란 속에서 재위 4년 만에 승하했습니다. 경종 재위 기간 동안 서인 내에서 나뉜 노론과 소론의 대립은 극에 달했습니다. 1721년에는 신임사화가 일어나 노론이 대거 숙청되기도 했습니다. 경종의 단명과 영조의 장기 집권, 노론과 소론의 갈등은 모두 숙종대의 황국 정치와 권력 배열을 배경으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장희빈 사건은 그렇게 조선 후기 정치사 전체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장희빈에 대한 평가는 시대와 기록 주체에 따라 크게 달라졌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서인주도 하에 편찬되었고 이 기록은 장희빈을 질투심과 권력욕이 강한 인물로 기술했습니다. 희빈이 왕후를 질투하였다.
무당을 불러 저주하였다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기록을 쓴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장희빈을 단죄한 바로 그 세력이었습니다. 같은 사건에 대한 평가가 정권에 따라 180도 달라졌습니다. 1689년 남인이 집권했을 때는 원자의 생모를 왕으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지만 1694년 서인이 집권한 뒤에는 간신들의 농간으로 무고한 왕비가 폐위되었다고 기술했습니다. 장희빈이 정말로 인현왕후를 저주했을까요? 무당 출입과 저주 의식에 관한 증언들이 있었지만 이것이 얼마나 사실이고 얼마나 정치적으로 조작되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당시 서인은 장희빈을 제거할 명분이 필요했고 무속 의혹은 그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희빈 장씨, 질투심이 강하고 요사한 말을 믿어 왕후를 저주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겠소. 확실한 것은 이것입니다. 1659년 출생, 1686년 수건 책봉, 1688년 원자 출산, 1689년 왕비 책봉, 1694년 희빈으로 강등, 1701년 사사. 이런 사건들은 실록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진정한 의도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역사는 승자가 쓰는 것이고 패자의 목소리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1701년 10월 사약을 받고 쓰러진 한 여인. 중인의 딸로 태어나 왕비가 되었다가 역적으로 죽은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장희빈은 악녀였을까요? 희생자였을까요? 어쩌면 이런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이 태어난 시대를 살았던 한 인간이었습니다. 황국이 반복되던 불안한 정국, 신분의 벽이 견고했던 사회, 왕실의 가족사가 곧 국가 정치가 되는 체제. 그 안에서 그녀는 선택했고 그 선택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녀의 아들 경종은 어머니가 역적으로 죽는 것을 14살의 나이에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왕이 되었지만 병약하게 4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희빈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아들의 지위는 결국 그녀가 원했던 방식으로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역사는 때로 잔인합니다. 한 사람의 삶 전체가 정치적 상황에 의해 규정되고 그 의미마저 후대의 권력자들에 의해 재단되니까요. 장희빈의 이야기는 그런 역사의 잔인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권력이란 무엇인지, 신분이란 무엇인지, 기록이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중인의 딸이 왕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조선의 신분제의 균열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 균열은 완전히 깨지지 않았습니다. 위기의 순간 그녀의 출신은 다시 낙인이 되어 돌아왔으니까요. 신분제의 모순을 온몸으로 겪은 삶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장희빈은 소설과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시대마다 다르게 그려졌죠. 질투심 많은 악녀로, 신분의 벽을 넘으려 한 여인으로, 시대의 희생자로. 그녀를 어떻게 그리는가는 그 시대가 무엇을 고민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장희빈은 그렇게 500년을 넘어 여전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장희빈의 이야기는 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교훈을 줍니다. 황국 정치의 극단적 변동은 현대의 정치 보복과 청산의 문제를 떠올리게 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임자들을 단죄하고 역사를 다시 쓰는 모습은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장희빈 사건이 보여주는 기록의 정치성은 오늘날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SNS와 언론을 통해 누군가의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고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진실보다 누가 더 강력하게 프레임을 씌우는가가 중요해지는 현실은 승자가 역사를 쓰던 조선시대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무속 의혹이 정치적 명분이 되었듯이 현대에도 검증되지 않은 의혹이 정치적 무기로 사용되는 일이 반복됩니다. 신분 차별의 문제도 여전합니다. 장희빈의 중인 출신이 권력을 잡았을 때는 문제 삼지 않다가 몰락할 때는 비난의 근거가 되었듯이 현대 사회에서도 출신과 배경에 대한 차별은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동합니다. 학벌과 지역 같은 배경이 평가 기준이 되는 순간 우리는 조선시대와 얼마나 달라진 것일까요? 1701년 가을, 궁궐 한편에서 한 여인의 삶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역사 속에 살아남아 권력과 신분, 기록과 진실에 대해 계속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장희빈이 우리에게 남긴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흥미로운 역사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